7만 달러니까 네. 거기서 3배에서 4배면은 하나로는 3, 4억 정도가 네.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아닌 일반 사이클이라는 가정하에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네.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훨씬 이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좀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인생에 다신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안녕하세요. 책으로 인생을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트코인이 네.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인데요. 일생에 다시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가 네. 지금 코앞에 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시는 저자 네. 신민철 철이 형님이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탈이 전부다라는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네. 네,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다고. 네. 원래는 이제 미국 주식을 더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요. 암호화폐도 근데 2020년부터 조금씩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투자는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네. 아직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서 괜히 이게 섞이면은 좀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심플하게 가기 위해서 미국 주식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예. 이제 2023년 정도부터 이제 기회가 왔다, 때가 왔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는 암호화폐를 더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비트코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아타기를 딱 비트코인으로 할 때가 됐다 싶어서 피벗을 하신 거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원래 포트폴리오는 계속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의 자산에만 뭐 전 재산을 올인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네. 네. 이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하는 정도죠.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거의 한화로 1억 가량에 거의 그렇죠. 지금 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늦게 만난 거 아닌가? 이제 지금 들어가기에 네. 너무 겁나는데 네. 비트코인 뭐 1,000만 원일 때 이럴 때도 거들떠도 안 봤는데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들어가야 돼? 이러다 또 요동치면서 또 그냥 내려가고 또 흐지부지 되겠지라는 이제 네. 코인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여기. 실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대략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조금 넘어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거의 대부분 듣지 않으셨고 한 4, 5천만 원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한화로는 아직 달러로는 훨씬 뒤에 일어났는데 한화로는 8,270만 원에 이제 이전 고점을 넘으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나 이런 데서도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이제 우리가 불장이라고 하죠. 상승장은 일반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부터 일어납니다. 과거 3번의 사이클에서 매번 그랬는데 네. 이번에 전고점이 69,000달러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7만 달러를 찍으면서 네. 돌파를 했는데 아직 기술적으로는 돌파를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전고점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의 딱 가격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고점은 사실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69,000달러 도달했을 때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99.5%였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의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 예. 네, 실질적으로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일 뿐이다. 네. 근데 이제 그 심리적 저항이 7만이라고 하는 앞자리가 바뀌는 네. 요 숫자로 이제 옮겨갔을 뿐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7만 달러 바로 직전에서 한 3차례나 연속 가격이 조금 급락하는 네.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전부 뭐냐면 이제 저항 영역을 뚫지 못해서 이제 반대로 매도세의 강세로 인해서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수축된 거, 위축된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다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앞자리가 바뀌는 거에 대한 거부감? 네.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팔자 이런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69,000이라는 전고점은 그 69,00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고 네.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7만 달러라는 네. 이 앞자리가 바뀌는 상징적인 네. 숫자가 있는 이 가격대가 심리적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실질적인 전고점이다. 전고점 저항 영역대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를 아직 돌파를 못한 거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는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또 넘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3월 11일 월요일 날 촬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민철 작가님을 늦게 만난 게 아니다. 그쵸. 네. 지금 왜냐면 좋을 때 만났다. 이 영역을 돌파하고 나서부터가 본격적인 강세장이기 때문에
아니, 뭐 레이스로 치면은 지금 이제 차들이 다 왔어요. 출발선까지는 다 왔고 아직 이제 깃발이 올라가지 않은 신호가 떨어지진 않고 네네. 이제 출발선에 서서 이제 출발하려고 모든 준비 스탠바이가 다 끝나 있는 딱 그 셋업인 상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 본격적인 불장은 시작이 안 됐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 그럼요. 바로 직전 사이클에서도 네. 전고점을 넘은 이후로 3배 이상이 더 올랐고요. 네, 그 전 사이클에서는 전고점 넘은 이후로도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그래요? 네.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 3.5배 정도 올랐는데 전고점 돌파 이후에 그게 제대로 상승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 4월에 1차적인 최고가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좀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원래 자체적인 모멘텀은 더 갈 수 있었는데 네. 외부 악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꺾인 거죠. 그 외부 악재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중국의 채굴 금지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의 수가 절반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네. 절반 이하로까지 줄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악재가 되면서 가격이 50% 이상 폭락을 했었죠. 그랬다가 그게 다시 회복돼서 이제 69,000달러의 최고점을 찍은 거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그 여러 가지 각종 기술적 지표들이 4월에 최고점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서 더 갔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외부 악재에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종의 쌍봉 형태라고 하죠. 더블탑 형태를 그렸던 건데 네. 만약 안 그랬으면 아마 지난 사이클에서 거의 이미 10만을 찍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악재들이 없었다면? 네. 그 얘기는 원래 3.5배가 아니라 지난 사이클에도 전고점 돌파 이후에 5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서 그냥 지난 사이클과 비슷한 뭐 3배에서 4배 사이 정도만 전고점 돌파 이후에 더 가준다고 하더라도 7만 달러니까. 네. 거기서 3배에서 4배면은 뭐 거의 뭐 20만에서 30만 달러 사이잖아요. 하나로는 3, 4억 정도가 네.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아닌 일반 사이클이라는 가정하에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네.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훨씬 이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저도 사실 암호화폐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네. 네, 선물 투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얘가 오르면 왜 오르는지 네.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가 네. 참 알기가 어렵다. 특히 네. 오를 때 도대체 뭐 때문에 오르는가 네.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암호화폐는 네. 화폐 자산이잖아요. 통화 네.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주식이나 부동산 네. 또는 금 이런 실물 자산들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벌고 있는 돈이 현금 흐름이라 그러죠. 예. 이 현금 흐름이 그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 원을 벌었어. 앞으로도 성장을 할 것 같아.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다. 라고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화폐 자산 또는 금과 같은 구매력 저장 수단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그런 현금 흐름이 없고 또 부동산처럼 유틸리티, 사용 목적도 없기 때문에 그쵸. 이 자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구매력의 저장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만 형성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선이 없는 거죠. 그럼 무엇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냐? 경제학적으로 모든 것의 가격이 정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급과 수요에 의한 사회적 합의치입니다. 네네.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합의치에 그 기업이 벌고 있는 현금 흐름이 영향을 미쳐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또는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 의식이 사회적 합의치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럼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의 100% 순수한 구매력 저장소는 무엇이 영향을 미치냐? 오로지 공급과 수요예요. 예.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질 그쵸? 거라서 가격도 네. 그만큼 오른다. 네. 그럼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심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 순수하게 거의 100% 구매력 저장 목적 외에는 없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금부치로 쓸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귀금속으로 쓸 거 아니잖아요. 네. 공업용으로 쓸 거 아니고 의료용으로 쓸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조차 없는 정말 그냥 금에서 다른 목적 불순물을 다 제거한 순수한 디지털화된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사회적 합의치로만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
그래서 그 아까 7만 불의 그 심리 저항선이라는 것도 결국 이게 수요와 공급 그쵸? 심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7만 불을 인정하지 못해서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다만 이게 오로지 심리에 의해서만 가격이 지지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기 비용이 대략 3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3만에서 4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한 얘기지만 더 올라가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 원자재 컴퓨팅 비용, 이거 일종의 원자재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본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이 우선 가격을 지탱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그만큼의 사회적, 물적 자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몰 비용. 투자자들이 투자한 매몰 비용이 가격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7천만 원에 샀어. 그럼 7천만 원 이하에서는 그냥 올라올 때까지 어쨌든 대부분 존버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안 팔려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이 비트코인 생태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통화 에너지가. 그 들어간 통화 에너지 매몰 비용이 또 밑에 받쳐주는 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불어넣은 매몰 비용, 통화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밑받침을 해주는 자산의 근간이 되면서 동시에 그 위에 형성되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심리, 사회적 합의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적 합의치가 상승장에 오면은 사실 과열되거든요. 일명 거품이라 그러죠. 그 거품이 불어나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항상 가격이 선형적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뭐 대부분의 자산이 마찬가지인데 포물선형이에요, 그러죠. 지수함수처럼 이렇게. 파라볼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 최대 포물선 상승을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전고점 저항 영역대를 완전히 뚫는 시점. 그때부터 이제 포물선 상승,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지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고. 이번 전고점 저항 영역대를 돌파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이 부제가 인생에 다시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 그다음에 코앞에 다가온 역사적 기회.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하셨고, 그 슈퍼 사이클인 이유가 주요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유가 딱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슈퍼 사이클이라는 용어 자체는 한 가지 상승 사이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승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일어나는 게 슈퍼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상승 사이클은 공급이 줄어드는 반감기예요. 공급이 4년마다 한 번씩 절반씩 줄어들어요. 이게 일단은 공급 충격을 일으키면서 상승을 일으키는데, 이번에 한 가지 또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겹칩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에요. 기존의 비트코인은 이 유동성 확장 사이클의 그 혜택을 제대로 받았던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사이클 때는 앞뒤로 다 제로금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비트코인 사이클이, 반감기 사이클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은 풀 레버리지 상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은 금리가 오를 때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 지난 사이클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제로금리였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반감기가 4월에 있는데 약 6월에서 7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예정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금리 인하 들어갔죠. 한국도 곧 들어가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로 올해 중반 정도부터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반감기가 4월이니까 6월에서 7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디레버리징 상태에서 레버리징 상태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1월에 승인된 현물 ETF예요. 현물 ETF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말 그대로 현물로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ETF거든요. 기존에 있던 ETF들은 선물 ETF랑 레버리지,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죠. ETF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비트코인 자체를 구매하는 그 ETF가 아니라 페이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일종의 권리증이죠. 만을 가지는 그런 가짜 비트코인이었어요. 근데 1월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들의 자금이 지금 무시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정확히 40거래일이 지났는데 예. 순유입된 금액이 거의 100억 달러예요. 100억 달러? 네, 100억 달러. 근데 이게 어느 정도라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 이전에 최고로 흥행했던 ETF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금 ETF고 또 하나가 나스닥 QQQ ETF. 근데 얘네 둘이 첫 달에 그 유입됐던 양이 20억 달러가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달째는 더 줄어서 30억 달러가 안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두 달 됐는데 100억 달러니까 이미 금과 나스닥을 합친 거의 거의 2배예요. 네. 어마무시하게 돈이 어마어마한 양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 약 한 달 정도 거의 일간 9천에서 1만 개의 비트코인이 순유입되고 있어요. 현물 ETF로. 근데 지금 하루에 생산되는 비트코인이 900개예요. 그 얘기는 하루 생산되는 양의 10배를 현물 ETF가 흡수하고 있네. 네, 가져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맞물려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공급과 수요에 충격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린 거죠. 네. 또 있나요? 이 정도 뭘 세기면 뭘 더 찾아야 돼.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 상업용 부동산 위기와 은행 위기. 네. 이게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왜 상승 사이클이 될 수 있냐면 이미 작년에 미국의 은행들이 한번 일시적으로 지방은행들이 여러 개가 파산했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일어나냐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이라는 비트코인의 브랜드가 부각받은 게 있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나 은행 위기가 발생하면은 미국이 돈을 급격하게 풀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올해 말까지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범위가 한 4%에서 4.5% 정도 돼요. 네. 지금보다 1% 정도 내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작년에 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도 아니고 작년 기준이에요. 지금보다 금리 전망치가 훨씬 높을 때인데 4% 이하로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얘기는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출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은행 위기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앞으로 다시 한번 터지면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또 있겠고 지금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조금 악영향을 주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식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만약 이것도 종식이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의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사람들의 심리적인 투심에 있어서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번에가 슈퍼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난 사이클이 또 워낙 좀 못난이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네. 그 비트코인은 그렇게 강력하게 쌍봉이라고 하는 더블탑이 일어났던 적이 없어요. 매번 이렇게 급속도로 오르면서 토물선 상승의 정점을 찍는 블로우 오프 탑이라고 그러죠. 한번 쫙 가서 정점을 딱 찍고 내려가는 하이프 사이클 형태를 그렸는데 지난번 사이클에서 거의 최초로 한번 중간에 쓰러지는 형태가 일어나면서 원래 상승 잠재 가능성을 다 발휘하지 못했죠. 그것 중에 이제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중국 채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했던 게 지난 사이클은 현물 위주의 사이클이 아니라 레버리지 위주의 사이클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컸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급격하게 제로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이 막 풀리면서 기관보다도 개인 소매 투자자들 위주로 레버리지 위주로 들어왔던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래성이었죠. 모래성이니까 한번 툭 치면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금리 인하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네. 네. 거기다 소매 투자자 위주가 아니라 지금 현물 ETF로 인해 기관 투자자 위주예요. 소매 투자자는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네, 구글 트렌드나 이런 거 조사해 보면은 아직도 과거 과열됐던 시점과 비교하면은 거의 관심이 별로 없는 지점이에요. 그래요? 지금 이 시점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지난 사이클은 소매 투자자 위주, 레버리지 위주의 사이클이었다면 이번 사이클은 기관 투자자 위주, 현물 위주의 투자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너무 문구들이 선동형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게 자꾸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슈퍼 사이클이 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좀 기회다. 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물 ETF라고 하는 건 이제
다시 또 승인 내릴 일은 없잖아요. 이미 했으니까. 그렇죠. 이미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 현물 ETF도 2분기에 승인이 될 예정이거든요. 홍콩은 어디에 돈이 들어오나요? 중국이에요. 중국과 아시아. 예. 그럼 중국에 돈이 들어오는 ETF도 이번 2분기에 승인이 되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끝나요. 네. 그럼 뭐 남은 거라고 하면은 저기 뭐 이제 우리 기름 형님들 네, 아랍권에서 다음 사이클 정도에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홍콩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이제 전 세계 돈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네. 이런 이벤트는 이제 다시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다.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구나. 네, 약간 뭐랄까 빨리 이동하시는 분들,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빨리 뛰는 분들은 네. 정말 있는 자산 해서 좀 몰아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네. 코인 변동성 클 텐데 뭐 3차에 그런 위기가 있었으면 4차에도 위기 있을 수 네. 있는데 뭐 혹은 뭐 나는 진짜 돈이 없는데 지금 사실 진짜 그 오른 금리로 네. 인해서 거주비로만도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력이 네. 없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기회에 좀 포모 혹은 이렇게 나만 남겨진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내가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뭐 갑자기 이런 얘기만 듣고 뭐 몰빵 투자 이런 거를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공부를 해 나가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지식이 생겼을 때 투자 금액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이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는 초입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강세장이죠. 강세장이 시작되는 초입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빠르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네. 책을 빨리 읽으시고 네. 왜냐면 읽으셨던 분들이 대부분 한 3시간 만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쭉 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썼기 때문에 이걸 하루 만에 다 읽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조금 빠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책이 너무 재밌게 잘 읽혀서 제가 경제 공부가 이제 좀 됐구나 생각했는데 다들 그렇게 읽으셨구나. 진짜로 경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녹아서 설명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런 것들이 다 답이 나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정말 시기적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도 여쭤봐도 되나요? 네. 책의 좀 주요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네. 4차 반감기 전후반으로 기간을 나누어서 이게 어떻게 오르고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네.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사이클은 반감기 이전까지 아주 폭발적인 상승은 하지 않았어요. 보통 전고점이라고 하는 것을 넘은 게 반감기 지나고 6개월 이내 기간 안에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다 보니까 지금 이미 좀 빨라요. 네. 그래서 넘은 건 아니고 이제 정확히 도달한 거죠. 도달했죠. 네. 도달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반감기가 아직 40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언제예요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4월 18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날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체결이 되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 속도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는 나올 수 없지만 대략 4월 18일 그 정도 예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거죠. 그런데 이미 전고점에 도달을 했다. 그 얘기는 이미 다른 사이클들보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전체 사이클 기간도 한 반년에서 또는 그 이상으로 줄어드나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속도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계속 빠르게 원래 예정된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를 빠르게 원래 목적지가 도착할 예상 시간이 여기였는데 한 3시간 빠르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여행이 끝나는 시간도 빨라지는 거죠, 그만큼. 또 하나는 여행이 끝나는 시간은 그대로 있고 빨리 도착했어? 그럼 더 가면 되지 하고 그냥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만큼 가는 거죠.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아니라 대세 상승 모드로 접어드는 거죠. 미국 주식이나 금에서 실제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뭐 2년 정도 오르고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잠깐의 조정을 거친 후에, 그래서 잠깐의 조정이라고 하면 뭐 20에서 30% 정도 조정이죠.
그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친 후에 또 오르고 또 2, 3년 오르다가 잠깐만 조정을 한 후에 오르고 이거를 거의 뭐 10년 정도 계속하는 그런 대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했잖아요. 비트코인과 가장 비슷한 속성을 가진 자산이 금인데 금 현물 ETF가 2004년에 승인됐는데 2004년에 금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금은 8년 동안 올랐어요. 네. 물론 중간에 잠깐 이제 꺾이는 지점도 있었는데 2008년이죠. 네. 그때를 제외하고는 8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러면 비슷한 현상이 지금 비트코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기관들은 내가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서 5% 추가하기로 했어. 하루아침에 5% 다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수년에 걸려서 넣어요. 네네. 그러면 그 5% 채우는 동안은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네. 뭐 사이클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가격이 어땠던 간에 무조건 그냥 사는 5% 채울 때까지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금처럼 8년 동안 계속 오르는 대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한 20% 정도 조정 이런 거는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기관들이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다 채울 때까지는 계속 오르는 대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중국도 뛰어들고 그렇죠. 뭐 더 시간 지나면은 아랍권 기름형들 네, 기름형들 뛰어들 수 있고. 우리도 기름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바꾸는 문제가 된다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기업 가지고 과거 가면 비트코인 사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그런 얘기는 좀 늦었다라고 그쵸. 생각했는데 사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비트코인이 뭐 100억도 갈 수 있다. 이거 정말 희소한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비트코인 가격은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지속적인 불균형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길게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은의 시가총액을 거의 따라잡았었고 일시적으로는 은을 잠깐 넘었던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은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이어서 상품 자산에서 지금 수천 년간 뭐 인류가 경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수천 년 또는 그 이상 2위였던 자산이잖아요. 금에 이어서. 근데 그 2위였던 자산을 지금 비트코인이 따라잡기 직전인 거예요. 넘기 직전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65만에서 70만 달러 정도 됐을 때 금과 시가총액이 같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마 다음 사이클 정도에서는 충분히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 그게 이제 70만 달러이기 때문에 70만 달러에게는 또 한국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아마 거의 10억 정도가 다음 사이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왜 계속 오르냐고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전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약 180만 개 정도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난 사이클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지난 사이클까지는 거래소에 들어오는 비트코인의 양이 수요를 초과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계속 쌓였어요. 최대 300만 개 이상까지도 쌓였거든요. 예. 근데 지난 사이클을 기점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못해진 거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거죠. 그러면서 지난 사이클 기점으로 이게 하락 추세로 바뀌었어요. 거래소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 합이 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기관이나 개인들이 갖고 있다는 다 얘기인가요?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점근법적으로 공급이 돼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공급량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형태를 가져요. 네네. 반면 수요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S자 곡선이라고 하죠. 초반에는 그 채택이 별로 안 되다가 본격적인 사람들의 채택이 시작된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채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공급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이 시점에 도달하면은 공급은 거의 제로인 상태고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지금 그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직은 임계점, 특이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게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고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물량이 폭발적으로 줄어들면서 남은 물량이 거의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죠.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100억이 아니라 그 훨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지금 말씀 듣고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움찔움찔해요. 손가락으로 지금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리스크는 없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네. 너무 과열돼 있다거나 네. 혹은 내가 샀는데 또 급격히 빠질 수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은 강세장에서조차도 네. 20% 이상의 하락이 한 사이클마다 4번에서 6번 정도 있어요. 네. 20%면 사실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7천만 원대까지 되돌아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상당한 건데 그 정도의 하락이 심지어 강세장에서도 4번에서 6번 정도, 5번 정도는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면 내일 조정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번에 진입을 하지 말고 한 2달에서 3달 정도 기간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또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해나가면서 진입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한 번에 목돈 싹 몰아넣지 말고 네. 피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 20%에서 30%의 조정이 네.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몰빵을 했는데 내일 그런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놓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는 거죠, 분명히. 네. 그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2-3달 정도로 나눠서 들어가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넣을 거면은 네. 뭐 한 달에 걸쳐서 들어간다. 그럼 하루에 300만 원씩 넣는 거고 2달에 걸쳐서 들어간다. 그럼 뭐 하루에 200만 원이나 150만 원씩 넣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샀어. 어떻게든 샀는데 운 좋게 이제 올랐어요. 그럼 막 30%, 40%, 50% 막 이렇게 수익률이 찍혀 있을 거잖아요. 네. 도대체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이것도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사이클은 한정 거장만 잘못 내려도 종착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제가 인천을 가야 되는데 김포에서 내리는 게 돼요. 한정 거장 먼저 내리면. 그래요? 네. 예전에 공항열차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김포 다음 인천이. 네. 실제로 지난 사이클, 그러니까 2차 사이클이죠. 예. 2차 사이클에 한 유명한 트레이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10배 벌었다고 좋아하면서 엄청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팔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이후로 10배가 더 올랐어요. 100배 갈 수 있었네. 네, 이분은 100배 갈 수 있던 걸 10배에서 그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10배랑 100배가 몇 달 차이예요. 네. 그렇게밖에 차이 안 났어요? 네, 몇 달 차이로 100배가 10배가 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포물선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한정 거장만 잘못 내려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뭐 약간의 이득을 봤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뭐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사이클을 가능하면은 다 즐기는 게 좋아요. 사이클을 다 즐기고 이제 고점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한 번에 털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정확한 우리가 꼭지라고 하죠. 그 부분은 정확히 잡아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고점 영역대에서 마찬가지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2-3달에 걸쳐서 분할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그는 책과 저희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그럼 여력이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다 매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완전 네. 하락을 엄청나게 해도 네. 다음 사이클이나 길게 보면 내가 이 가격에 다시 못 들어오고 네. 우리가 다시 강남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있었지만 다시 못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그런 게 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력 있는 분들은 안 팔겠네요. 어느 네, 정도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제가 운영하는 멤버십에서는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장기 자산,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보는 잉여 자산의 경우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뭐 5개 정도는 그냥 중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한 4-5년? 그러면 얘는 팔아야죠. 왜냐면 하나의 사이클이 4년이니까. 네. 그런데 만약 나머지 5개는 얘는 더 오래 가져가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면은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5개만 팔고 5개는 놔두는 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다시는 그 반감기 가격으로 되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다음 이 사이클에서 최고점을 찍고 바닥까지 내려와도 반감기 때 가격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그 얘기는 반감기 이전에 산 가격은 그 이후로는 다시는 2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 역사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반감기 이전에 싼 가격으로 샀다. 그러면 이 가격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기 때문에 뭐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을 믿으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궁금한 게 작가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보유하고 밸런싱, 이제 리밸런싱 하시면서 일부 매도하기도 하고 또 사시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는 더해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궁금해요. 지금 같으면 사실 이 정도 확신이면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운용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비트코인의 어떤 비율이 있을 텐데 이 정도 확신이면 커질 수밖에 없다. 원래는 그 암호화폐 이번 사이클이 시작할 때는 암호화폐 자산의 디지털 자산의 비중이 50%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이거 이제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요. 커졌네. 네, 훨씬 커졌고. 그러면 리밸런싱 관점에서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안 팔 예정이에요. 이 상태로 계속 갈 거고요. 사이클의 고점 영역대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할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다는 안 팔고 그 리밸런싱이 되는 정도 범위 내에서만 팔 예정이에요. 그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서 파는 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막 암호화폐 비중이 99% 찍고 그렇게 되면 많이 팔아야겠죠.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사실. 그렇죠. 아니, 저희 방송 나오셨던 그 이재익 PD님 계시잖아요. 오타니 책으로 소개하셨는데 그분이 비트코인이 초기에 들어가셨었는데, 그러니까 2번 그렇게 파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투자한 금액만큼 한 50% 됐을 때 빼니까 나머지 이제 수익금 갖고 계속 하시다 보니까 2배 올랐을 때 원금만 딱 빼고 나머지는 수익까지. 두 번째 팔 때는 이제 집 살 때 한번 팔고 또 그냥 그건 어차피 평생 갖고 할 거래 자기는 팔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운도 좋으셔. 아니 그분은 투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해야지 확신도 생기고 출렁일 때 막 아닌가봐 이러면서 막 공포에 팔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철이 형님 그 작가님 주변 분들도 작가님 아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요? 지금이니? 막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가능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하죠.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돌려서 말하죠. 책을 좀 읽어봐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현물 ETF로 이 코인을 살 수 있다. 근데 사실 앱 열어서 막 이 달러로 되어 있고 막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매우 복잡해서 이거를 이렇게 젊은 분들도 나이 든 분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기존의 비트코인 투자에 굉장히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에요. 개인과 기관 모두 마찬가지인데 실제 미국에서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80조 달러에 달한다 그래요. 이게 미국 전체 분야 거의 70%, 3분의 2인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이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층이 비트코인을 거의 안 산 거예요. 그럼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어려워서. 일단은 뭐 거래소에 간다는 것도 시간 어렵고 만들어야 되지.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만들려면 무슨 전용 계좌 터야 되고 연동 계좌 터야 되고 또 거래소란 것도 어디서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해킹됐다 어쩌다 하면서 지갑이 털렸어요 하잖아요. 잠적을 그러니까 약간 뭔가 꺼림칙해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투자를 막는 일종의 장벽이 됐던 거죠. 그런데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냥 주식앱 켜서 주식앱에서 살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앱은 정말 전 국민이 다 하는 거거든요. 한국도 코로나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 일단 쉬워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뢰성이 보장돼요. 아무래도 거래소 못 믿겠어. 거래소 불안해. 근데 주식앱은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증권사는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증권사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탁원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꽤 중요한 건데 레버리지 쓰기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 주식담보대출로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럼 저희도 지금 미국 주식을 사듯이 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한국에선 현물 ETF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마 곧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안 돼요. 그럼 하려면 미국 ETF 상장된 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앱에서도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현물 ETF 안 되고 당연히 한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현물 ETF는 없고요. 아예 없고. 이게 돼야지 이제 국내 주식의 그 계좌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죠. 해외 계좌 말고.
국내 계좌에서도 살려면은 이제 한국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현물 ETF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나도 지금 바로 사고 싶은데 ETF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당장은 그러면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나요? 거래소에서 사는 게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굳이 내가 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계좌 같은 경우에도 선물 ETF나 파생상품 ETF는 매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체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자체 주식을 사는 거. 그 다음에 채굴주 이거는 뭐 마라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을 거의 20만 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주식들이 일종의 대체 주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굳이 우회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사면 되는데. 네, 거래소에서 사면 되는데 이제 거래소에서 사실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연금 계좌 같은 것을 통해서 살 때 거래소에서 못 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가장 큰 거는 근데 기업들이에요. 기업이나 기관들. 기업이나 기관이 기존에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근데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되겠죠. 개인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기업이나 기관도 완전히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 살려고 해도 기업은 거래소의 계좌 자체를 만들 수가 없죠. 그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있고 만약 샀다고 해. 그거 어디다 보관할 건데? 거래소에 보관하는 거 불안하다면 개인 지갑에 보관해야 돼.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 암호화폐 지갑은 누가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요. 문제들 많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은 절대로 무슨 거래소로 막 이렇게 돈을 옮겨서 사거나 이러지 않고 대부분 이제 브로커, AP라 그러죠.를 통해서 그냥 그 증권 계좌에 있는 돈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이랑 똑같이 그런 식으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들이 그냥 전화 한 통 걸어서 자기 주 거래은행에 지금 레버리지 얼마로 사주세요 하면 알아서 담보 잡고 알아서 사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장벽이 다 사라진 거죠. 허물어진 거죠. 그런 수요까지 생각하면 아직도 본격적인 매집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전혀 안 됐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돈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패밀리 오피스 또는 소매 투자자들이에요. 진짜 기관들은 아직 포트폴리오 변경조차 안 됐어요. 지금 현물 ETF를 낸 블랙록조차 지금 일부 ETF에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겠다라고 수정 신청서를 SEC에 증권거래위원회에 막 제출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현물 ETF를 출시한 그 자산 운용사에서조차 아직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관들은 우선 한 개 분기에서 두 개 분기 정도 자체 심사를 거치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도 설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승인이 끝나야 되죠. 그러면은 내 이 지금 펀드가 비트코인을 포함 안 하게 되어 있어. 그럼 포함하는 걸로 바꿔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수정 신청서를 내서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부터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3달에서 6달 이상이 걸려요. 모든 게 끝나려면. 근데 갑자기 드는 의구심이 혹시 그런 과정 중에 승인받는 게 뭐 취소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나요?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시점에서 이미 그거를 그 승인을 거절할 그 명분이 없죠. 이미 한번 패스했기 때문에 더 그거 갖고는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의 포트폴리오 배분, 할당과 유입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은 빨라도 4월, 늦으면 7월 이후부터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금이 이제 더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또 막대할 수 있고 또 이 배분 할당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최초에는 이 할당량을 한 1%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까지 잡았고 모건 스탠리는 25%까지 잡았어요. 최대로. 블랙록도 기관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28%까지 잡으라고 권유를 했고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19.4%로 최적 배분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1%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20%, 30%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미국의 그 자산운용 시장이 대략 30조 달러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연금 시장이 20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럼 얘네들만 합쳐도 50조 달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의 1%만 해도 5천억 달러잖아요. 지금 100억 달러 들어왔는데 거의 70% 올랐어요. 그러면 1%인 5천억 달러만 들어와도 가격은
뭐 상상도 못하게 오를 수 있죠. 근데 1%가 5천억 달러인데 지금 저쪽에서 얘기한 대로 20%가 돼버리면은 네. 10조 달러예요. 그러면은 100억 달러가 계산이 좀 안 되기 시작했죠. 70%를 올렸는데 10조 달러면은 1000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시는 거구나. 그렇죠. 네. 다만 이런 돈들이 뭐 한순간에 갑자기 몰려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수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뭐 가격이 뭐 몇백 % 순식간에 오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점진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이클을 타면서 이렇게 길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유입량이 더 막대하면서 금처럼 8년 동안 계속 오르는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도 있고 네. 자코인들이 또 워낙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막 더 들어올 여지는 없어요? 충분히 있고요. 일단 당장 이더리움이 지금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5월까지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정도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고 네네.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이더리움으로도 자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가총액 3위가 바이낸스 코인이고 네. 4위가 솔라나인데 네. 얘네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얘네들은 증권이다 라고 명백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4년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네, 부분 승소에 가깝게 가긴 했지만 아직 끝은 안 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다른 코인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정말 그 대규모 채택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가려면은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년 이상. 그럼 뭐 2030년 이후니까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예전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이렇게 시세 움직임 같은 걸 보면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지금도 네. 그런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의 네. 움직임을 따라가고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위에 지금 이 크립토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흔히 주식하시는 분들이 암호화폐 와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게 이제 분산 투자해야 좀 안전하다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세요. 근데 암호화폐는 분산 투자가 더 위험합니다. 네. 그냥 비트코인이 제일 안전하고요. 거기서 하나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점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어쨌든 현물 ETF 승인이 난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아직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좀 격차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 많이 급격히 오른 것 같다 나는 그러면 후속 버전으로 뭐 넥스트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 뭐 이더리움을 사겠다 이런 전략도 유효한가요? 그 전략은 과거 사이클에서 매번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요? 비트코인 제일 먼저 치고 가고요.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전고점 영역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일명 알트 시즌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그 전체 암호화폐 내에서의 비중,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이게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네.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만큼 시세가 막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이후로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강세장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때 이후로도 뭐 몇 배에서 10배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오르는데 그 와중에 다른 애들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 5배 오르면 얘는 뭐 10배, 20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 내에서의 비중은 줄어들겠죠. 네.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보다 다른 애들 오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그게 일어나는 게 보통 강세장이 시작되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순간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오기 직전인 거죠. 근데 이번 사이클의 경우는 과거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강력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지금 현물 ETF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증권성 시비가 붙어있고 반면 비트코인은 그게 완전히 해소됐고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2배 오르면 이더리움은 7배, 8배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만큼 더 많이 오를 거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트, 이더 말고 알트 수만 개의 알트 코인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상승률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비트, 이더는 너무 크고 덩치도 네. 비싸기도 하고 많이 올랐고 네. 나는 알트를 좀 사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있겠죠. 네.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을까요? 그 알트도 좀 뭐랄까 급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방금 말씀하신 3위가 BSC고 네. 4위가 뭐 솔라나 뭐 요 정도인데
그 아래쪽은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알트코인도 보통 이제 시가총액 20위 정도까지는 라지캡이라고 해서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대비 이번 사이클 봤을 때 사라져 있지 않은, 살아남아 있는. 네, 애들이 보통 한 20위권 정도까지 되고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전고점은 못 갔죠 아직. 네. 그 다음에 한 50위 정도까지가 그래도 이번 사이클 끝까지는 살아남을 확률이 아주 높은. 네. 미드캡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위에서 100위 정도까지가 그래도 정말 내가 한 방을 노려보겠다 하면 투자해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스몰캡. 이제 그 이하가 이제 영어로는 C코인이라고 하는 잡코인이죠. 잡코인의 단계로 가는데 예. 얘네들은 심지어 그 사이클 내에서도 사라져요. 네. 강세장일 때도 네. 사라져요. 근데 정말 대박이 나면은 얼마 전에도 그 솔라나 쪽의 코인 하나가 거의 4달 만에 1000배가 오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보통 이제 이 100위권 이하의 잡코인의 세계. 그걸 맛을 보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믿음직한 게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해요. 대박의 꿈을 모르시는구만. 너무 대박을 바라지 마세요. 크게 한 방 모르시는구나. 아니 근데 그렇게 혹해서 알트 샀다가 사실은 내 전액이 사라지는, 내 투자금의 전손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짜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알트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5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알트 내에서도 이더리움이 한 절반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은 이제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라지캡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정말 작은 부분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어도 1000배 오르면은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인에 100만 원만, 그러니까 1000배 오르는 코인 같은 거에 100만 원만 넣으셔도 1000배 오르면은 10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은 정말 소액만 이제 넣는 거죠. 다 잃어도 상관이 없는 돈만. 레버리지 안 쓰시죠? 아니요, 저는 레버리지 쓰라고 이미 첫 번째 책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 이전의 책이 돈의 규칙인데, 레버리지 있는 자본주의에서 거의 부자로 가기 위한 필수. 다만 본인이 관리를 못한 사람이 쓰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를 베는 양날의 검이 되죠. 질문입니다. 어떤 레버리지인가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신용대출 수준의 레버리지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쓰는 그 레버리지를 땡겨 쓰신다는 건지. 레버리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레버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레버리지를 다 활용할 수 있고요. 레버리지도 알면 알수록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공부해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자산을 담보로 하는 레버리지예요. 대출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1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바이낸스 같은 뭐 해외 거래소 등에서는 대부분 담보 대출이 되거든요. 그럼 내 10개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그걸로 한 2개를 더 사는 거예요. 그럼 12개가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올랐을 때 20% 성적이,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이제 막 이 방송을 듣고 진짜 사야겠다라고 관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책에 보면 기술적 분석 같은 것도 담아 두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좀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반감기 이전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시점? 이 시점부터 반감기 때까지 들어가는 건데, 반감기가 어쨌든 4월 중순 정도에서 말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4월까지는 들어가는 게 좋겠죠. 4월까지는? 그럼 뭐 한 2달 정도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지금부터 4월 한 중순 전까지? 빨리 해야겠네. 공부도 빨리 해야 되고, 시간도 빨리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거래소도 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네요. 근데 아마추어 투자자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 지갑을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해킹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루트로. 그래서 그냥 거래소에 놓아두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불안하다면은 한 거래소를 3개, 4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로 나눠서. 아니면은 다른 거래소는 그냥 그 계좌만 만들어 놓고 하나에서 거래를 하면서 옮겨버리는 거죠. 개인 지갑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거래소에 놔두는 게 낫다. 왜냐면 개인 지갑은 실제로 제가 가르쳐 주셨던 분들 중에 해킹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해킹 당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줘요. 그다음 오송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줘요. 근데 거래소에서 일어난 일은 어쨌든 책임 여부가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대부분 책임을 져주고, 최근 뭐 한 5년 이내에
뭐 투자자가 전손을 볼 정도의 사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전액 보상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 거 물론 과거가 미래를 100% 보장해 주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이라는 전제 하에 차라리 거래소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뭐 업비트, 빗썸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네. 예. 만약 본인이 잘 알아.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거래소가 안전하다. 거래소에 돈 보내는 것도 처음엔 얼마나 떨리는지, 주소를 내가 제대로 쓴 건 맞는지, 몇 번인 거야? 틀린 건 아닌지, 돈은 또 입금하면 그냥 일반 계좌처럼 바로 입금이 되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돈을 보냈는데 입금이 안 돼? 막 불안하고 막 그랬던 그런 경험들을 하고 맞아요. 나서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었는데 현물 ETF로 이제 주식처럼 거래하게 되면 또 진짜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패러다임에 바뀌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책 한번 좀 급하게 읽어보시고요. 제 시간이 있으세요. 긴급하게 읽어보시고요. 진짜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사실 요즘 좀 투자할 게 없고 정말 저성장이고 암울했어요. 근데 혹시나 이게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철이 형 만나는 게 행운이 된다면 좋겠고요. 이 방송 보고 차분히 공부해보시고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그 질문들이 너무 날카롭고 또 도움이 되는 투자자분들에게 질문이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뵙고 싶습니다. 네. 진짜. 다음 반강의 오기 전에. 이런 멘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부자 됩시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